지난 시간에는 경제사학이 왜 필요한가, 이 필요성,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경제사학의 과제와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의 과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1절로 먼저 경제사학의 과제를 다루겠습니다. 사실 뭐 좀 철학적으로는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과제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 범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사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그걸 역사적인 관점에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배우는 이론 경제학, 그럼 이제 경제학 원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경제학을 세 가지로 나누면 그런 이론 경제학하고 경제의 역사를 다루는 경제사하고 경제 정책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기도 해요. 물론 경제학을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또는 뭐 노동경제학, 금융경제학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이 경제의 역사를 다루는 경제사, 그리고 경제 이론을 다루는 이론 경제학, 그리고 경제 정책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원론 또는 미시 경제학, 거시 경제학 이런 건 전부 이론 경제학이라 그래요. 그리고 한 4학년 정도 되면 이 경제 이론을 가지고 현실 경제 정책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이냐 이런 경제 정책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건 이제 경제사 과목입니다. 이 경제사 과목은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전체 세계 경제사의 흐름을 배우는 세계 경제사가 있고 또 한국의 특별한 경제의 역사, 한국 경제사가 있고 그리고 또 커런트 이슈, 지금 당장의 경제 현황을 배우는 한국 경제론 이런 과목들이 이제 경제사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세계 경제사의 과제를 그러면 경제학 원론 같은 이론 경제학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라스 놀스가 이 이론 경제학과 경제사의 과제를 비교해 놨어요. 이거를 보면 대충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 원론 시간이나 이런 기초 시간에 경제학의 과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배웁니다. 경제학은 뭘 배우는 과목이라고 배웠습니까?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경제학의 과제, 경제학이란 어떤 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보통 그때 희소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죠. 인간의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그러면 이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무한한 욕망을 가능한 한 많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흔히들 경제학 원론 아주 기초적인 책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비해서 자원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희소한 자원은 가장 잘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게 이제 이론 경제학의 과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 했을 때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라 그래요. 무엇을 선택해요?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A안, B안, C안 중에서 어떤 안을 선택할 때 가장 효율적일까? 그래서 경제학을 소위 요새는 말하면 요새는 선택의 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놀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If economics is a theory of choice, 선택의 이론이라면, 그죠? Theory of choice. 그런데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Subject to specified constraint. 이 subject to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specified constraint라는 게 뭐예요? constraint, 제약 조건이라는 말이죠. 제약 조건. 이 제약 조건, 근데 어떤 제약 조건이냐? specified, 특별한 제약 조건 하에서 이런 말이에요. 특별한 제약 조건 하에서 선택의 학문이라면 여기서 economics,
이렇게 끝에다가 economy 그러면 경제죠. 경제. 그냥 일반 경제를 말하고 economics, ICS를 붙이면 학문을 얘기하죠. 그래서 economics 그러면 이게 경제학을 말해요. 소위 말하는 이론 경제학을 말해요. 이론 경제학은 특별한 전제 조건 하에서 선택의 학문이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The task of economic history, 경제사의 과제는 뭐냐? was to theorize about those evolving constraints. 여기 constraint랑 똑같은 단어예요. constraint. 이론 경제학에서는 제약 조건 하에서의 선택 학문인데 경제사는 뭐냐? 이 제약 조건이 근데 어떤 제약 조건이냐? evolving 하는 제약 조건이에요. evolving이라는 말이 뭐예요? evolve,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제약 조건이 자꾸만 변해요. 이 자꾸만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이 제약 조건을 이론화하는, theorize, 이론화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금방 이해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경제학에서 경제학 원론 또는 이런 경제학에서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소비론, 생산론, 또 뭐 분배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그랬죠. 보통 이제 소비론, 생산론, 분배론 이런 거를 미시경제학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소비론의 같은 경우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소비론의 핵심은 뭡니까?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효용 또는 만족을 극대화할 것이냐. 그걸 고민하는 학문이죠. 소비론이라는 게. 그래서 이 효용 극대화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주어진 제약 조건은 뭘까? 보통 내 소득은 일정하다. 소득은 주어진 거라고 일단 전제를 해요. 그리고 시장 가격 이건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주어졌다고 전제해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두 가지 재화를 소비한다면 첫 번째 재화는 얼마만큼 소비하고 두 번째 재화를 얼마만큼 소비할 때 내 만족이 극대화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소비론이라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하는 재화는 두 가지가 아니죠. 많죠. 그런데 이렇게 많으면 복잡하니까 단순화시켜서 두 가지 재화만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두 가지 재화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소비재와 당장 쓸 소비재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아니면 내구재를 사는 거 좀 전략했다가 집을 산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소비하는 재화를 크게 두 덩어리를 나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당장 내가 집 마련 꿈도 못 꾸니까 포기하고 그냥 잘 쓰고 말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월세 살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난 지금 당장은 좀 허리띠 줄로매고 살더라도 내 10년 후에는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절약해서 살고 뭐 주택 보험을 넣든지 저축을 하든지 해가지고 집 마련할 거야. 사람마다 패턴이 다른 거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재화를 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가 조금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단순화를 위해서 두 가지 재화를 소비한다고 치고 그랬을 때 가격이 각각 주어졌을 때 그리고 내 소득이 일정할 때 내가 얼마만큼 소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재화와 두 번째 재화에 얼마만큼 소비를 하는 것이 내 행복, 만족을 극대화시켜줄까. 이거를 연구하는 게 우리 소비론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시경제학 같은 과목, 원론 같은 데서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식으로 표시하면 첫 번째 재화의 소비량을 X1이라 그러고 두 번째 재화의 소비량을 X2라 그러고 이렇게 전제했을 때 그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 maximization utility 그리고 그 내 효용 함수는 첫 번째 재화의 소비량과 두 번째 재화의 소비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데 제약 조건 subject to를 줄여서 ST라고 쓴 거예요. subject to. 그래서 여기서 I는 income입니다. 소득이고 P1은 첫 번째 재화의 가격이고 X1은 첫 번째 재화의 소비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재화의 소비량 곱하기 첫 번째 재화의 가격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의 소비량 곱하기 두 번째 재화의 가격. 이걸 합해서 이퀄이라는 뜻은 뭐예요? 내가 주어진 인컴을 그 두 가지 재화에 다 소비한다라고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내가 첫 번째 재화와 두 번째 재화를 얼마만큼씩 소비할 때 내 유틸리티, 내 만족이 최대한 맥시마이즈 될 거냐.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딱 봤을 때 아까 이론 경제학의 과제가 그랬죠. Specified constraint, subject to specified constraint.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선택의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theory of choice. 뭘 선택해? 첫 번째 재화의 소비량과 두 번째 재화의 소비량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소비론을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생산론도 똑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단지 달라진 거는 뭐냐면 이번에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번은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내가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정한 비용을 가지고 노동을 몇 단위 구입하고 자본을 몇 단위 구입할 때 가장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주어진 건 뭐예요? 노동의 가격, 임금이죠. 자본의 가격, 이자율이죠. 그 임금과 이자율, 여기서는 웨이지의 약자로 W라고 표시했고 이자율의 약자로 interest rate 해가지고 R로 경제학에서 많이 써요. interest 보면 I인데 I는 investment, 투자의 약자로 또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R로 많이 씁니다. C는 cost예요. total cost. cost, 내가 일정한 비용을 가지고 시장의 이자율과 시장의 평균 임금이 주어졌을 때 그랬을 때 제약 조건은 C는 WL 플러스 RK. 이게 뭐예요? 내가 노동을 몇 단위 구입하고 그 노동 단위당 가격, 웨이지를 곱하고 자본을 몇 단위 구입하고 그 자본 단위당 이자율을 곱해서 그게 토탈 코스트라는 거예요. 이 제약 조건 하에서 내가 노동을 몇 단위 구입하고 자본을 몇 단위 구입할 때 내가 비용을 이 주어진 비용 가지고 생산량을 최대화할 것인가. 그게 생산량 극대화 원칙이에요. 이랬을 때 솔루션 여러분 다 알아요. 어떤 해법이 나오냐.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든지 한계 생산력 균등의 법칙대로 하면 가장 효용이 극대화되고 생산량이 극대화된다. 이걸 배우는 것이 이론 경제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운 이론 경제학을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분배론도 배우고 또는 좀 더 나오면 이제 생산량 극대화랑 비슷하지만 따로 다른 것 같아서 이윤 극대화 또는 비용 극소화.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면 비용이 극소화되냐 이런 거. 그 관점만 조금씩 다르고 이 베리어블만 조금씩 다른 것이 같은 포맷을 가지고 배워요. 결국 미시경제학의 소비론이나 생산론이나 둘 다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문, 선택의 학문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시경제학은 또 어떻게 볼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2학기나 이제 2학년 2학기 때 되면 거시경제학 파트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목표는 뭐냐? 주어진 제약 조건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 경제 전체를 아울러서 보는 걸 거시경제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시경제학의 기본적인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냐. GDP 성장률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경제가 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고 안정적으로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득이 한 계층에 몰아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분배가 잘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하는 게 거시경제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게 바로 목표예요. 경제 성장, 경제 안정, 효율적인 분배, 형평 이런 게 이제 거시경제의 목표예요. 그럼 그걸 위해서 주어진 제약 조건은 뭐냐? 그리고 선택 변수는 뭐냐? 주어진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대개 거시경제학에서는 인구는 일정하다고 봐요. 그죠? 물론 인구가 해마다 조금씩 변화하죠.
그런데 일단 분석을 위해서 인구는 장기적으로 변하는 거니까 일정하다고 봐요.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치아 자원이나 자원이 뭐 크게 변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도 일정하다고 봐요. 또 생산하는 기술 수준. 물론 요새 4차 산업혁명이 와서 기술도 급격하게 변합니다만 일단 주어진 기술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기술은 일정한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한 사회의 제도가 자꾸만 바뀌긴 해요. 요새 국회에서 계속 논란을 하죠. 제도는 계속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불변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 그 다음에 거시 정책을 위해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변수는 뭘까요? 선택 변수는 여기 보면 투자 또는 M은 머니 서플라이,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아니면 여기서 뭐 투자가 아니라 I는 여기서 이자율을 말해요. 그럼 R로 표시하는 게 더 나을 거 그랬네요. 그 다음에 G는 government expenditure, 정부 지출. T는 tax. 정부가 조세를 얼마큼 걸을 것인가. 정부가 또 어떻게 쓸 것인가. 얼마나 쓸 것인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중앙은행을 통해서 통화량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시장 금리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도록 정책 변수를 쓸까. 이런 게 정부가 쓸 수 있는 선택 변수들이에요. 경기가 조금 나쁠 때는 거둔 것보다 더 많이 써라. 이게 케인즈가 제안한 방식이죠.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막 물가가 올라갈 때는 정부가 좀 지출을 줄여라. 이게 케인즈가 제안한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부는 몇 가지 정책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경제성장, 안정,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 정책 변수를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경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제약 조건 하에서 선택의 학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제약 조건이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 모델로서 총수요 총공급 모델, ISLM 모델 이런 걸 이제 아마 거시경제학 2학년 과목 같은 거 정도 배우면 좀 배우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이렇게 미시든 거시든 이론 경제학은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선택의 학문이다. 아까 얘기했던 이 얘기를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경제사회 과제는 뭐라 그랬냐면 그 constraint가 evolving 한다 그랬어요. 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constraint가 뭐예요? 미시경제학에서는 가격일 것이고 거시경제학에서는 인구, 자원, 기술, 제도 이런 거예요. 가격이나 저런 건 조금 더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변할 거고 이런 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변할 거예요. 경제사는 이런 제약 조건들이 변하는 것을 이론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냐. 여러분 멜더스의 인구론 들어봤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산출물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인류가 점점 인구가 많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울한 예측을 했던 사람이 멜더스 목사예요. 그 사람은 목사였습니다. 근데 인구론을 쓴 학자이기도 하죠. 사실 멜더스도 경제학자로 분류를 해요. 경제학자는 멜더스는 인구를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라고 봤어요. 그 인구가 사실 단기적으로 변화하죠. 못 살게 된 날은 줄기도 하고요.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자원이 단기적으로는 일정할지 몰라도 계속 변화해요. 1970년대 석유 자원은 곧 고갈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더 늘었어요. 미국은 지금 300년 쓸 셰일가스를 발견했어요. 200년 쓸 가스를 발견했어요. 지금 세계 최대 석유 보유국이 이제 미국이 됐어요. 과거에는 미국이 자국 국민들이 석유를 저렴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계속 중동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중동 사람들은 제한된 자기 땅에 있는 석유를 가능한 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오펙이라는 걸 만들어서 석유 수출국 기구를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해서 1973년에 1차 오일 파동을 일으켰고 78년에 두 번째 또 오일 파동을 일으켰어요. 두 번째 오일 쇼크를 통해서
석유 가격이 10배가 늘었어요. 3달러에서 배럴당 3달러에서 30불까지 올라갔어요. 한때 석유가 100불 이상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석유가 30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요새 50불, 60불 또 올라가고, 이젠 석유가 미국이 가만히 가지고 석유를 가지고 석유 가격을 가지고 전 세계를 조종을 해요.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산유국들이 좋아요. 러시아라든지 중동 국가라든지.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석유를 많이 수입해서 쓴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좋아요. 미국은 셰일가스를 가지고 살살 조절을 해가면서 세계 균형도 유지한다 그래요. 아무튼 이 자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장기간에 보면 상당히 많이 변해요. 과거에는 자원인지도 몰랐던 돌덩어리가 지금은 자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는 게 경제사예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경제사를 배웠을 때 경제사라고 하면 경제지리 같은 과목을 배웠을 거예요. 물론 그건 선택 과목이라서 배운 사람이 있고 안 배운 사람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북부 지방에는 무슨 지하 자원이 많고 남부 지방에는 무슨 지하 자원이 많고, 또 사과는 어디서 잘 재배되고, 그죠? 동해 바다에는 어떤 생선이 많고, 경제지리에서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런데 요새 지구 온도가 바뀌면서 우리 한반도가 아열대 지구 온도로 바뀌면서 이 생선의 그게 막 바뀌고, 과거에 제주도에서밖에 안 나던 감귤이 막 이제 남부지방에서 재배가 되고, 앞으로 50년 후에는 이게 중부지방까지 올라온다. 뭐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원의 생산량이 막 바뀌어요. 이런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바뀌는 대표적인 예죠. 기술이 바뀐다는 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알죠. 산업혁명 때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19세기에 자동차가 발명돼서 세계 지형이 바뀌었고, 지금도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서 새로운 기술 혁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걸 따라가는데 지금 현란해요. 그래서 거기 빨리빨리 적응하고 따라가는 나라는 잘 살게 되고, 거기 낙오되는 나라들은 후진국으로 밀려나는 거죠. 뭐 후진국은 아니라도 선진국끼리도 경쟁해서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3차 산업혁명까지는 선두주자였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금 20위 바깥으로 밀려났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기술도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무엇보다 많이 변화되는 게 제도예요. 과거에 시장경제 제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나라가 시장경제 제도라는 걸 만들어냈고, 또 어떤 나라는 이 19세기, 20세기에 공산주의 제도를 수용을 해서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또 어느 한 지역에서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제도를 수용을 했고,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어떤 제도를 따라갈까 고민을 했어요. 북한은 공산주의 제도를 따라갔고, 남한은 자본주의 제도를 따라갔죠. 그 결과 굉장히 경제력 격차가 지금 벌어졌어요. 이 제도라는 게 경제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경제 이론을 분석할 때는 이건 일정하다 그래요. 근데 실제 변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시대를 가면서 변화되는가, 이거를 공부하는 게 경제사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경제사라는 과목은 단순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theorize, 이론화를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오늘 현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과목이 바로 경제사라는 거예요.